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소개팅을 해줬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소개팅녀는 저를 좋다고 하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유혹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에 한창 까불거리는 아들을 둔 30대 아빠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오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소개팅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주로 친한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받는 게 일반적이죠. 저도 꽤나 소개팅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 가장 황당했던 중매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가 그 어디에서도 아내에게 소개팅 제의를 받아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제 아내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저는 직업 군인이고 아내는 피아노 강사입니다. 저희의 인연은 다소 독특한데요. 어느 날 TV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저는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갑자기 웬 뚱땅지같이 피아노에 꽂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 관세, 디지털, 키보드까지 들여놓으면서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제게 피아노를 알려주는 사람은 제 아내였는데 꽤 예쁘장한 외모였지만 뭔가 독특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생이 피아노를 치기 싫다고 하면 그럼 오늘 피아노 치지 말자 라고 한다든지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하는 등 어른이라기보다는 아이 같은 면이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그랜드 피아노에서 드뷔시의 달빛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 뒤로는 아내에게 레슨을 받을 때마다 두근거려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그래도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혼자 앓고 있다가 저는 아내에게 혹시 괜찮으시면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고 말했죠. 매우 서투른 데이트 신청의 아내는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저를 보더니 한 달 안에 엘리제를 위해요를 완주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실력은 도레미밖에 못 치는 초보자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내와 어떻게든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일과 시간 외에는 피아노 연습에만 매진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군악대 병사의 코치까지 받으면서 연습을 한 결과 저는 결국 엘리제를 위하여를 완주하게 됐죠. 아내는 제 성의가 가상하다고 한번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진급했을 때보다 그때가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분위기 좋은 식당은 어디가 있는지 일일이 찾아보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데이트 코스를 짜기도 했네요. 아내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자기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연주자의 꿈을 접고 뭘 하면 좋을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피아노 치는 걸 참 싫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러 하는 게 이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아노를 전공하게 된 건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였는데 그마저도 대학에 가니 자기보다 훨씬 잘 치는 애들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내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없었기에 저는 아내가 쳤던 달빛이 너무나 황홀해서 그때 처음으로 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크게 웃으면서 다른 연주자들이 치는 걸 보면 기절 초풍하겠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정도 아내와 연애를 했고 갈수록 아내가 좋아져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왜 굳이 자기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큰 마음 먹고 한 프로포즈였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날 밤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습니다. 제 앞에서 코를 파기도 하고 손으로 바퀴벌레를 때려잡기도 하고 여성스러움과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아내가 가장 예쁘게 보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내는 프로포즈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야 말겠다는 일념하에 한 달이 넘도록 쫄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쫄르다 보니 결국 마지못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외로 결혼을 준비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고 행복한 신혼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도 곧바로 생겼습니다. 저를 똑 닮은 남자아이인데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저 어쩜 이렇게 닮았냐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의아해하십니다. 저도 볼 때마다 유전자의 신비를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 아들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정근이 잦았다는 것이 흠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아들이 10살 정도 됐을 무렵 또 정근을 가야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이 힘들다면서 친구들과 계속 헤어지는 게 싫다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의 자녀들이 잦은 이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제 아들은 그게 유독 심한 듯 했습니다. 결국 저와 제 아내는 오랜 상의 끝에 주말부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참 예민할 시기의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주말에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아내와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갑자기 침대가 너무나 넓어 보이고 집이 휑한 것 같아서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익숙해지기도 했고 주말이면 그래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니 거기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자주 만나는 게 아니니까 만나기 전에 설레는 감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근처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뜬금없이 예전에 내 친구 소연이라는 애 기억나?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아내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분이 저를 보더니 계속 얼굴이 빨개졌길래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난다고 하니 언제 한번 소연이랑 같이 만나서 밥이나 먹어볼래? 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다음 주말 제가 아내와 아들의 집을 찾아갔는데 정말 그 소연 씨가 있는 거였습니다. 본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얼굴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다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낯선 사람에게 말을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고 소연이란 분도 말수가 적은 것 같아서 할 말이 없고 어색했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해야 한다면서 주방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죠. 모처럼 가족끼리 있고 싶은 주말인데 이분은 왜 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연 씨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모이긴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제 친구들이 본다면 아마 저한테 절을 하면서 소개시켜달라고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무리 그분이 아름답다고 한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내가 제일 예쁘고 제일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식사를 한 후에는 가볍게 맥주를 걸치게 됐습니다. 소연 씨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맥주는 좀 먹을 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잔씩 기울이다 보니까 조금 친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연 씨는 예전에 아내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워낙 성격이 말수도 적고 유약한 편이라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나서서 친구들을 혼내준 덕분에 자기가 학교 다니기 편했다고 하면서요. 제 아내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동경의 대상이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어느덧 밤이 깊어서 소연 씨가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기는 집을 치워야 하니까 소연 씨를 택시로 바래다 주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굳이 제가 바래다 줘야 하나 싶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부탁한 거니까 같이 내려갔습니다. 할 말도 없고 약간 어색한 기분이었는데 소연 씨가 저에게 아내와 결혼해서 많이 좋아 보인다면서 아내가 부럽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는 아내를 많이 부러워했는데 항상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다면서 게다가 저처럼 자상하고 좋은 남자를 만난 게 정말 제일 부럽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연 씨는 저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남자도 아니고 오히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가족들을 고생시키기도 해서 미안했던 적도 많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분은 요즘에 저처럼 책임감 넘치는 남자를 본 적 없다고 하시면서 충분히 제가 좋은 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상하지도 못한 칭찬을 받아서 약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뭐 그래도 좋은 말 해주시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뵙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럼 놀러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연 씨가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을 택시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잘 데려다 줬냐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연이 참 예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대답하고 말았죠. 아내는 소연이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던 친구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애인데 자기가 느낌이 통하는 남자가 아니면은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그렇구나 하면서 대답을 하고 말았죠. 아내는 저보고 이거 완전 소개팅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다 라면서 철없이 웃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농담이겠거니와 했지요. 그 다음 주말은 아내가 제 근무지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아이가 오는 날이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아내와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 씨도 있었던 거였죠. 약간 당황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는 저번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빈말로 한 거였는데 이렇게 제가 사는 곳까지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 어안이 벙벙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먼 길 오신 분을 쫓아낼 수도 없었죠.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식사를 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는데 4인석에서 아내는 아이와 같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결국 저희 옆에 소연 씨가 앉게 됐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버렸습니다. 누가 보면 제 아내가 소연 씨라고 착각할 것 같았죠.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마침 가게에는 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라서 제 가족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소연 씨를 보자마자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라면서 제게 너 장가 한번 진짜 잘 갔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난색을 표하면서 이분이랑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소연 씨는 옆에서 약간 수줍은 듯이 웃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서 제 아내는 마치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요. 참 곤란한 상황에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당분간 그분을 만날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웬만하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평화로운 가정을 흔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하니까요. 이상하게도 아내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소연 씨라는 분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상황 때문에 그분을 경계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게 싫었거든요. 언제는 제가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아이는 장모님이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연애실로 되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아내는 받지 않았죠. 언젠가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연 씨가 보이는 거였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펴보면서 오늘 아내가 못 나오겠다고 해서 대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으니 소연이랑이라도 영화를 보라는 내용으로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몸인데 다른 여자랑 영화를 보는 게 가당키나 하겠나요? 소연 씨는 제 눈치를 보고 있고 저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 씨가 갑자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재미있게 보고 와요 우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수도 없고 유약해 보였던 분이 갑자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솟아난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손을 이끌더니 영화관으로 곧장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보게 됐죠. 영화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제가 왜 잘 모르는 여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일까 잡생각만 들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소연 씨는 저에게 배도 고픈데 뭐 좀 먹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식당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양꼬치 집에 갔습니다. 소연 씨는 저에게 제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잡아떼긴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곤란하시다는 거 얼굴에 다 보여요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상황이 마냥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나온 거 그냥 좀 재미있게 즐기면 안 돼요? 랍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당차게 말하는 투가 아내와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 아내도 항상 뭐 어때 그냥 해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렇게 시원털털한 모습에 제가 빠져버린 거였고요. 소연 씨는
저 원래 이런 말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긴 한데 어떤 친구 덕분에 뻔뻔함을 좀 갖게 됐어요. 라며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얌전하고 고상하게 생긴 여자가 이런 말을 하니 뭔가 반전 매력이 보였죠. 덕분에 친근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기는 하는데 그만큼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도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괜찮은 애들을 한번 소개받아볼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고 저 같은 남자가 좋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좋을 게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남자답게 생겼지만 가정적이고 마음 따뜻한 그런 사람이 좋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더군요. 저는 곤란해져서 얼른 다른 주제로 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거 말을 잘못하면 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았죠. 사실 소연 씨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둔다면은 이야기도 잘 통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정을 배신할 생각이 없는 저를 자꾸 유혹하는 듯한 말을 하니 저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식사까지 끝마쳤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소연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그럼 대체 뭘 그래? 라며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남편을 자기 친구랑 이어주려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냐고 물으니 그냥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렇게 끝난 건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었죠. 아내는 원래 저랑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달랐으니 여기서 말을 더 해봤자 아내는 의아함만 느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신을 잘하면 끝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연 씨는 그 이후로도 저에게 때때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냐는 안부 문자부터 물어보지도 않은 자신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와 자신의 사진까지 찍어보냈죠.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몰라서 참 곤란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저는 결국 답장하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러자 이제는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하지 않았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바빴다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성의가 있지 연락을 그렇게 씹어야겠냐? 고 저를 혼내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했죠. 사실 그냥 친구나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한마디 하겠지만 아내의 친한 친구니까 어떻게 따지기도 참 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하니 소연이가 심심했나 봐. 당신이 좀 잘 놀아주지 그랬어. 라고 말했죠. 너무나 시원털털한 아내의 칼 같은 대답에 저는 그냥 제가 잘 처신하는 게 진짜 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제 앞에 소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저랑 한잔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먼 길 찾아온 사람에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이제 저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게 낫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가까운 호프집에 갔죠. 소연 씨는 갑자기 저에게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제 생각이 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미혼인 상태라면야 당연히 좋았겠지만 저는 이미 아이까지 둔 아빠인데 게다가 아내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나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 씨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다며 자신은 우리 아들까지 친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을 하니까 저도 참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아름다운 여성분이 좋다고 하면 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건 고맙지만 저는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은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씨는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있었고 소연 씨는 알았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아내에게 숨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내와 만나기로 한 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내는 다 알고 있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연 씨가 말했어? 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였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자기 친구가 자기 남편에게 고백을 했다면 엄청나게 분노를 느끼면서 싸우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나 태연한 표정을 지닌 아내라니 이게 말이 되기나 하는 상황일까요? 아내는 그러면서 당신 소원대로 예쁜 여자가 꼬셔주니까 좋았어? 그런데 왜 거절했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 소원대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려다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쯤 친구들에게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화로 알렸을 대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생겼다, 결혼한다 이런 말을 하면 예쁘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냥 장난식이고 별로 크게 넘어갈 필요가 없는 말이죠. 저는 예쁘지는 않고 좀 더 예쁜 여자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 집안에 있었던 아내가 그걸 다 듣고 있었나 봅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네가 제일 예쁘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내의 입장에서는 꽤 배신감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소연 씨와 연락이 닿으면서 제 얘기가 나왔답니다. 소연 씨는 이상형이 딱 저 같은 남자였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주 있으면 꼬셔보라고 했는데 소연 씨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했는데 아내는 제가 뒤에서 헛소리했던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소연 씨가 원래 남자들 그런 소리도 한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아내는 남자 다 똑같다. 어떻게 믿겠냐.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소연 씨가 과연 저도 그 똑같은 남자 중에 하나일지 시험해 본 것이었죠. 그래서 아내도 은근슬쩍 자리를 피해주기도 하고 제가 과연 넘어갈지를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의외로 철벽을 치고 깔끄러운 상황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합니다. 아내는 제가 소연 씨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대로 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려는 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섣부르게 오해를 했다고 생각했다 하네요. 소연 씨도 아내에게 저는 괜찮은 사람 같으니 저를 믿어보라고 했다고 하고요. 두 여자의 농간에 놀아난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무심코 뱉은 말이 이렇게 아내에게 상처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의연한 척 하기는 하지만 의외로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도 약한 그런 사람인데 제가 실수를 해서 아내가 속상했을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미안한 것이 있는 것으로 치고 오해를 풀었죠. 그렇게 해서 아내가 시켜준 소개팅 해프닝은 일단락됐습니다. 그 뒤로 소연 씨는 제 친구를 소개받기로 해서 곧 결혼을 앞두게 됐습니다. 뛰어난 미모에 털털한 배려까지 같은 분이니 당연히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제 친구는 훤칠한 키에 단단한 체격을 갖추고 성격까지 좋아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소연 씨에게 딱인 녀석이죠. 제가 소연 씨와 있었던 해프닝을 알려주니 너무 재미있다고 하면서 언젠가 자기도 제 아내에게 고백을 해버릴지도 모르겠다며 농담을 하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그 이후에 서로를 더욱 믿으면서 돈독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내를 더 깊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는 주말 부부를 청산하고 서로 살림을 합치게 됐습니다. 역시 가족은 함께 사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자면서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사니까 웃는 일도 많아지고 항상 즐겁기만 합니다. 사이가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인 줄 알았던 말이 비밀이 아니게 된다면 저처럼 아내에게 갑자기 소개팅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딩크여도 괜찮다던 남편이 알고 보니 충격적인 그 짓을 감추고 있었다는 기막힌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가끔 근무 때 대기를 해야 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 사연을 말하게 됐네요.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떠벌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6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남편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는 예전부터 동경하고 있었던 승무원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승무원이 되고 2년쯤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받았던 프로포즈 이벤트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있었거든요. 레스토랑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남편이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저는 아마 제가 제일 행복한 신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게 됐고 게다가 누가 봐도 멋있는 남자인 남편과도 순조롭게 연애 후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제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기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이렇게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제가 크게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것보다 밖에서 일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일을 하면서 제 자아 실현도 하고 제 손으로 직접 돈을 벌고 쓰는 게 참 좋았거든요. 집에서 살림을 하느니 차라리 돈을 벌어서 살림하는 사람을 고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라면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되고는 하잖아요. 지금 제 친구들도 그렇거든요. 의사든 변호사든 회사원이든 상관없이 애 낳고 나면 복직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요. 저는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희 언니도 아이 낳고 살이 많이 붙고 복직도 힘들어서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고 있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승무원은 복직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저는 출산 때문에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직 결혼하기 전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결혼한다 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요. 만약 내가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상관없다고 그저 저와 함께 있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실 요즘에 보면 여자들보다 오히려 남자들이 아이 갖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원래 남자들 로망이 딸 바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저 때문에 로망을 이루지 못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면은 깨끗이 헤어져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도 딱히 아이를 갖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들이 잘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죠. 사실 남편은 동의를 한다고 해도 시댁 부모님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제 의견을 따라주시는 편이지만 시어머니라면 손주 욕심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 저희가 아이 없이 산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만 좋다면은 상관없다고 하셨죠.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잘 해주셨거든요. 명절날에도 음식을 미리 다 해두시고 우리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쁘냐며 남편에겐 너 참 복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시어머니니까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좋아했죠. 승무원은 원래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케줄이 정해지면 항상 남편에게 공유를 했어요. 제가 외국 비행이 있어서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면은 남편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저한테 꼼꼼히 보고하거든요. 인증샷도 보내면서요. 간혹 제 동기들 보면은 자기 비행 갈 때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남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워낙 남편이 이렇게 꼼꼼하게 일과보고를 하니까 그만큼 믿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이렇게 믿음 주는 남편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이었죠. 사실 승무원들은 한번 비행을 가면 오랫동안 집을 비우기 때문에 가끔씩은 마음이 안 놓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퇴근하면 남편은 인증샷으로 저를 안심시켜줬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뉴욕으로 가게 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뉴욕의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서 비행 스케줄이 취소됐거든요. 이렇게 취소가 되는 기회는 거의 많지 않은데 동료들은 이렇게 된 거 같이 놀자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보고 싶길래 집으로 가게 됐어요. 남편은 이제 퇴근했고 저녁 먹고 싶고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놨었죠. 이제 슬슬 남편이 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몰래 집에 들어갔어요. 케이크와 와인까지 사들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에 웬 낯선 신발 2개가 있는 거예요. 발이 작은 여자 구두와 한 서너 살짜리 여자의 샌들 이렇게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누가 있다는 말은 안 했는데 말이죠. 저는 누가 있나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방에 웬 여자 한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같이 있었어요. 식탁에는 피자가 있었죠. 남편은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당신 지금 비행 갈 시간 아니야? 라고 물었죠. 그 조그만 여자는 안절부절 못한 채 있었고 여자애는 씩씩하게 피자를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도대체 얘는 누구길래 남편에게 아빠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여자는 자기 딸로 보이는 그 여자애를 안고 허둥지둥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 여자는 자기 회사 직원이고 미혼모인데 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집에 피자를 먹이려고 데려온 거랍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집에서 먹이는 건지, 왜 당신에게 아빠라고 하냐고 물으니 회사에서 먹이면은 다른 사람들 눈치가 있고 저 애가 아빠가 없으니 가끔 자기에게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가 원래 어른 남자에게는 다 아빠라고 부르고 다닌답니다. 듣고 보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적어도 저를 속일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남편이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강한 편이기도 하고 자기 직원에 대한 애착도 강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후에 저는 오랜만에 남편 회사에 가기로 했어요. 직원이 7명 정도 되니 커피 7잔과 케이크까지 한 판 사서 갔죠. 가보니까 남편은 없더라고요. 거래처에 영업할 게 있어서 나갔다면서요. 이번에도 연락하지 않고 깜짝 파티로 간 거였는데 남편 얼굴을 못 보니 아쉽긴 했죠. 그런데 저번에 놀러왔던 그 미혼모 직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했던 저와는 꽤 안면이 있는 경리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미혼모 직원 나갔냐고 물어보니 여기 미혼모가 어디 있냐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직원들 다 결혼 안 한 상태라고 하면서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커피를 전해주면서 저번에 우리 집에 왔었던 그 직원은 이제 그만뒀나 봐? 라고 물으니까 응, 집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겠다고 했거든. 이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영진 씨는 여기에 미혼모 직원 없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니 그게 사실 그 여자가 미혼모인 거 나밖에 몰랐어. 그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 이렇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해서 저는 이때 정말 그 직원이 얼마 안 가서 그만뒀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냥 바로 당신 나에게 뭐 거짓말 하는 거 없냐고 물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불리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물증을 잡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뭔가 수상한 게 있다면 제가 추궁을 하지 않을 때 언젠가 남편이 긴장이 풀려서 꼬리가 잡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한동안은 특별한 일도 없었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한번 시댁에 갈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께서 간장게장을 담갔는데 너무나 맛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특히 게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가지러 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뭐하러 귀찮게 제가 가냐면서 남편한테 들러서 가져가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남편이 부쩍 요즘에 바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도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댁에 가서 어머니가 같이 수다도 떨고 그러고 싶어서 휴무 때 어머니 댁에 갔어요. 그런데 벨을 눌러도 어머니가 좀처럼 문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 알고 가는 건데 한참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그냥 집으로 갈까 하는 찰나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보고 이 시간에 웬일이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지 않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저 얼른 게장 맛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식탁에 어머니가 식사를 하셨는지 간장게장과 밥그릇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만 계시는데 식탁 위에 그릇은 총 4개였고 물컵도 4개였죠.
어머니 말고 세 사람이 더 있었던 걸까요? 그때 저는 퍼뜩 든 생각이 있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문이 닫혀있던 안방에서 남편의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고 저는 안방문을 열었어요. 저번에 봤던 그 자그마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명이서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왜 거기 있어? 라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자애가 자세히 보니까 묘하게 남편을 닮았더라고요. 동그랗고 쌍꺼풀 진 눈에 두툼한 입술까지. 어머니가 언젠가 보여주셨던 남편의 어렸을 적 모습과 무척 닮은 얼굴이었어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내가 더 설명할게 라는 거예요. 저는 절 붙잡으려고 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당신 딸, 얘 몇 살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 4살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이 애가 태어난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했어요. 저 원래 정말 어머니는 남편에게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줬던 사람인데 그때는 도저히 웃음이 안 났어요. 남편은 그런 제 표정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은 용서해주겠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다 술술 불더라고요. 제가 장거리 비행을 갔을 때 남편은 무료하기도 하고 해서 한 번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에 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 친구들이 하도 다른 여자들과 합석해서 같이 놀자고 했고 결국 그렇게 합석을 했을 때 파트너가 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그 뒤로도 가끔씩 만났대요. 그러다 저 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사업하기 전이라서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행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니까 심심하고 외로워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대요. 저는 항상 당당한데 저 여자는 그렇지 않아서 그게 신기했다네요. 그 여자는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닥 잘난 것도 없는데 그래서인지 자기를 대단한 남자처럼 생각해주는 게 좋았대요. 솔직하게 말해서 남편 차에 타도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 타본다고 하고 조수석에 처음 앉아봤다는데 이런 모습이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그때 남편 차 그냥 평범한 중형 세단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았대요. 남편은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저를 버릴 수 없었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고 워낙 여자가 강경하게 나와서 남편은 매달 양육비 보내주면서 아이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걸로 합의를 봤대요. 그리고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저 남자 결혼한다는 거 알지 않았냐고. 이런 쓰레기 짓 하는데 왜 당신은 이 남자애까지 낳아주고 이렇게 숨어서 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됐든 아직 남편을 좋아한다네요. 남편이 아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꼭 낳아서 키우고 싶었대요. 남편이 양육비만 보내주면 절대 아이와 만나지 않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아이를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했다고 하면서요. 자기랑 그렇게 똑 닮은 여자이니까 당연히 좋겠죠. 진짜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아빠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둘이 닮았어요. 남편이 자기도 나름 괴로웠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아이를 없던 애처럼 취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끔은 자기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곤 했대요.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남편이 혼외자식이 생길 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놀라셨고 아들을 많이 혼내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셨다고 하시면서요. 아들을 꼬시는 여우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만나봤는데 막상 보니까 애가 가엾기도 하고 뱃속에 손주가 있으니 함부로 할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또 태어나니까 자기 아들을 똑 닮아가지고 미워할 수 없었대요. 똑같이 왼손잡이인데다가 쌍가마고 어렸을 때 잘 먹었던 것도 똑같아서 아들 어릴 적을 본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이 같다고 하시네요. 물론 저한테 미안한 마음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셨대요. 본인도 이런 일 겪었으면 충분히 기분 나빴을 거라면서 감히 용서하라는 말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들으면 들을수록 제 가슴에 상처만 생길 것 같아서 그대로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절 붙잡으려 했지만 제가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절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딩크여도 상관없다고 한 게 바로 저 애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 좋아했던 건 저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뒤에서 딴짓도 해보고 싶었고 게다가 자기 자식까지 생겼으니 쉽게 외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을 갔을 때마다 저 여자와 딸을 만나러 갔겠죠. 제가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만나기 참 용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저한테 일일이 카톡으로 보고도 하면서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뒀던 거고요. 이제야 의심스러웠던 모든 것이 다 풀렸구나 생각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눈물이 계속 흐르고 가슴이 옥죄어 오는 것처럼 불편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저 비참한 기분에만 휘말렸어요. 저는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 물었는데 저는 피곤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서 그냥 잠이 들었죠. 다음날 오후에 출근을 해야 했는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병가를 냈어요. 직장에서는 아파도 꼭 일하던 제가 갑자기 병가를 내니까 무슨 일 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이 일어난 후로 전화도 없네요. 저는 하루하루 답답하고 죽을 것 같기만 한데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인 걸까요? 여기까지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저 결혼 생활에 충실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친정에서 제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 엄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할 힘도 없었지만 엄마가 계속 궁금해하시니까 그냥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남편의 혼외 자식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장사방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펄쩍 뛰셨죠. 저도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까지 아시게 되자 아버지는 당장 남편을 불러오라면서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거셨는데 역시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빌어먹을 놈이 다 있냐면서 역정을 내셨고 저와 엄마는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지금 당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면 그 여자와 남편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죠? 제 눈에 피눈물을 만들고 그들끼리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면 화가 멈추지를 않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꼭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깨진 채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행할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잠이 오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최상품 의사 집안이라며 사돈의 팔촌까지 무시하던 나. 삽 들고 나타난 날 보자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다니게 된 건 대단한 꿈이 있었다거나 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블록 같은 걸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손재주도 좋은 편이라서 이왕 직업을 가질 거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선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적어도 저에게는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니 딱 제 일이다 싶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서로 힘을 합해 커다란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더군요. 게다가 회사 규모도 적당해서 함께 성장하는 맛도 있었지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회사 대표님은 여느 회사처럼 직원의 노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성과를 내면 내는 만큼 확실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셨지요. 덕분에 저는 입사한 후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네요. 일도 재밌고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보상도 따라오니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직장과 직업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직업도 누군가에겐 그저 하찮은 직업,
보잘것없는 막노동으로 보이나 보더군요. 그냥 길 가다 마주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필 그 상대가 너무나 좋지 않았네요. 지금부터 제가 제 직업 때문에 겪었던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무실에서 사무도 보긴 하지만 주로 일을 하는 곳은 현장이에요. 건물 하나를 세우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공정에서 필요한 건 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시시때때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래요. 하지만 일하는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사고도 일어납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법이 엄해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지만 자재를 나르다 손이 찢어지거나 하는 가벼운 부상은 지금도 종종 있지요. 하지만 아직 젊은 나이라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도면을 보면서 길을 걷다가 그만 쌓아놓은 자재를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피도 안 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진 것뿐이라서 파스 하나 붙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무릎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어디가 그렇게 부은 건 난생 처음이었지요. 너무 놀라서 급하게 회사에 연락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무슨 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선 고질병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제대로 치료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진료해 주셨지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게 무릎이 아파서 간 병원이었는데 바늘로 물을 빼는 중에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예쁘셨거든요. 나이는 얼추 저랑 비슷해 보였는데 뽀얀 피부에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 후로 저는 무릎이 아프건 안 아프건 줄기차게 병원에서 진료를 핑계로 선생님께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또 싫지는 않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어느새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사실 저와 아내의 결혼을 그저 한 줄로 요약하기에는 풍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사연이 결혼식을 올릴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냥 줄였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 직업 때문이었지요. 신기하게도 아내의 집안은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살면서 종종 법조인 집안이니 의사 집안이니 하는 소리를 가끔 듣긴 했지만 그래봐야 집안에 두어 명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집안은 정말 의사 집안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의사가 많았네요. 우선 장인어른부터 꽤 큰 병원의 원장님이셨고 큰형님, 작은형님 모두 각각 내과, 소아청소년과 의사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안사실인데 친척분 중에도 의사가 몇 분 더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의사 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였네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갔는데 난리가 났던 거지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고 탐탁지 않아 하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의사 집안에 막리라는 사람이 사위로 들어올 수 있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끼리는
농담처럼 막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제가 진짜 막일을 하는 건 아닌데도 그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온 식구가 전부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그때 중심을 잡아준 게 아내였어요.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건 저였지만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처가 식구들 때문에 의지마저 꺾일 지경이었는데 아내가 나서서 식구들의 반대를 정리했습니다. 의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라거나 난 이 결혼 무조건 할 거니까 계속 반대할 거면 평생 안 보고 살 생각해라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서슬퍼런 아내의 기세에 눌린 가족들이 결혼을 허락하고 만 거지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없지는 않았어요. 결혼 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인데 결혼했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제게 잘해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희 결혼식 날에도 사돈은 물론 팔촌의 입에서까지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처가까지 거리도 가까운 편이 아니었고 저나 아내나 모두 일이 바빠서 처가에 갈 일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 정도였네요. 하지만 아무리 자주 갈 필요는 없다고 해도 또 아예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미루고 미루다 결국 주말에 날을 잡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걱정대로 처가 식구들의 구박이 시작되었지요. 처가에서는 저를 사위 취급도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 성이 정신이 그냥 정서방이라고 부르시면 될 텐데도 굳이 이복의 어이라며 무슨 되지도 않는 호칭으로 절 부르셨네요. 이복에 자넨 어떻게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나? 부엌에서 사람들 일하는 거 안 보여? 손이 남으면 가서 도와야지. 왜 그렇게 앉아 있어? 시작은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아내와 처가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다 부엌에서 일하는데 왜 멍하니 앉아있냐며 구박을 하시더군요. 어차피 곱게 보시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 기분 나빠할 새도 없이 냉큼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상 부엌에 가보니 장모님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장모님마저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사온 반찬들을 내놓으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함께 반찬 차리는 걸 돕는데 이번엔 또 장모님이 난리를 치셨네요. 이봐, 자넨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네? 부엌 일이 바쁘니까 가보라고 장인어른이 그러셔서. 그럴 거면 제대로나 도와야지. 일은 내가 다 하고 있잖아. 하여튼 직업이 변변찮으면 뭐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건 뭐 눈치라고는 약에 쓸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 원. 번잡하니까 좀 비켜봐.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해본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머리라는 것도 생겼는데 장모님은 그냥 다짜고짜 왜 와서 사람 불편하게 하냐는 식으로 저를 나무라셨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림하시는 분이 보시기엔 오히려 제가 거치적거릴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장모님까지 저를 구박하시면서 저는 졸지에 갈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네요. 거실에 가면 장인어른이 구박하시고 부엌에 있으면 장모님 눈치가 보이고 이건 뭐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를 구해준 건 역시나 아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왔던 아내는 제가 부엌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대략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챈 것 같더군요. 엄마, 이 사람한테 뭐 시킬 일 있어? 내가 시키긴 뭘 시켜? 괜히 와서 일만 번잡하게 만드는데. 그래? 그러더니 아내는 거실에 계신 장인어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아빠가 이 사람한테 부엌 일 도우라고 시켰어? 그러자 장인어른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하시더군요. 그래, 내가 좀 시켰다. 저가라고 왔는데 하는 일 없이 앉아만 있으면 되겠냐? 뭐라도 해야지. 그럼 오빠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빠들은 처가도 아니고 자기 집이잖아. 엄마가 저러고 계시는데 왜 오빠들은 그냥 있는데? 말문이 막히신 장인어른은 애꿎은 신문만 쫙 소리가 나게 펼치시더니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앉을 자리조차 간신히 만들 수 있었네요.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니 식사를 하는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신혼여행 다녀온 후로 왜 한 번은 안 오냐고 하셨다길래 온 건데 식사하시면서는 정말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덩달아 다른 식구들도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식사만 했지요. 어디 유명한 식당에서 사오신 건지 음식은 맛있었지만 너무 불편해서 맛이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저녁을 마치니 이번엔 술자리가 마련되더군요. 솔직히 분위기가 그런데 장인어른은 무슨 생각으로 술상을 차리라고 하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밥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술상 좀 봐라 라고 하시니 장모님과 아내는 그냥 음식을 차린 거지요. 그런데 그게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은 당연히 장인어른이었어요. 자네, 요즘 하는 일은 좀 어떤가?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할 것 같습니다. 과장? 허, 자네 그럼 지금까지 과장도 아니었단 말인가? 그럼 뭐야? 과장 밑이 뭐지? 난 사업직급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큰형님이 나서시더군요. 대리요. 회사 다니면 아무나 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이라고 해봤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밤 애제 내가 무슨 악감정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솔직히 매제 나이도 있는데 아직 과장도 아닌 거면 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도 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사나 상무 같은 임원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장, 부장 정도는 되어야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하지. 제가 아직 입사한 지 4년밖에 안 돼서요.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선배님들도 다 계신데 회사에서 그렇게 갑자기 위로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에헤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솔직히 막내하고 자네 기울어도 너무 기우는 건 사실이잖아. 솔직히 매제도 그렇게 생각하지? 난 막내가 회사원하고 결혼한다길래 어디 무슨 대기업 임원쯤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건설회사 대리라니. 말이 좋아 건설회사지. 그거 그냥 막노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최상품 의사 집안 딸이 막리라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할 말도 없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 그게 큰형님의 헛소리를 인정한 거라고 생각한 건지 이번엔 작은 형님까지 나서셨습니다. 뭐야? 매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만.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왜 우리 동생하고 결혼한 거야? 아, 혹시 뭐 이 결혼으로 신분 상승 같은 거 할 생각이었던 거야? 꿈깨 매제. 나나 형님이니까 자네 매제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네 사위로 인정하네. 아마 영영 안 하실걸? 참나. 제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불러서는 다짜고짜 퍼부어대니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조금 유한 편이기는 합니다.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고 설령 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되도록 기분 상하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는 편이지요. 저는 그게 예의이고 사람 사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처가 식구들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의사나 회사원이나 그저 여러 직업 중 하나일 뿐인데 마치 조선시대 양반이 노비대하듯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저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질대로 상 뒤엎고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상황이야 어떻든 저와 아내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거고 어느 정도의 괄시는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처가 식구들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아내가 보는 앞에서 처가 식구들과 대거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붉힌 채 꾹 참고 있는데 뒤늦게 과일을 들고 자리에 앉던 아내가 폭발해 버렸네요. 다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는 일이 뭐 어때서요? 그러자 큰형님이 손을 휘휘 저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대꾸했어요. 너는 왜 또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우리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매제하는 일이 막일이나 마찬가지인 건 사실이잖아. 우린 그냥 매제가 안쓰러워서 한 소리야. 얄미운 막내 형님도 거들었지요. 그건 형 말이 맞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 예상 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걸 뻔히 다 알면서 결혼한 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야, 네가 아무리 잠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있는 사실까지 부정하면 안 되지. 어쩌면 그렇게 얄미운 소리들만 하는지 하도 답답해서 하마터면 다 보는 자리에서 제 가슴을 칠 뻔했네요. 하지만 아내는 저보다 더 답답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막일? 큰오빠는 막일이 뭔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이 하는 일이 왜 막일이야? 건물 짓는 일이면 다 막일이야? 그리고 작은 오빠는 뭐? 의도? 무슨 의도? 그 신분 상승 어쩌고 하는 그 소리 하려는 거야? 우리가 뭔데? 우리는 뭐 신분이 높아? 그래봤자 고작 의사잖아. 왜 직업 가지고 이 사람 무시해? 아내가 폭발하자 참새마냥 지저귀던 두 형님들도 찔끔하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참전한 장모님이 다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어버린 겁니다. 얘, 너는 왜 이상한 걸로 오빠들을 잡고 그러니? 오빠들이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우리 같은 의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뭐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니?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라고 뭘 보고 사위니 뭐니 받아줘? 너 지금 당장 이혼해도 결혼하겠다는 사람 줄 섰어 이거사. 엄마!
결국 아내는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과일을 잡으려던 포크를 식탁에 내팽개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자기야, 가자. 나 여기 더 있다가는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아. 어? 그래. 그러자 장인어른이 또 무서운 표정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앉지 못해. 어른이요? 여기 어른이 어딨어요? 내 눈엔 죄다. 의사가 무슨 벼슬인 줄 알고 징징거리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저희 갈래요. 이러실 거면 앞으로 저희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처가를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는 내내 기분은 좋더라고요. 사실 처가 식구들이 한 폭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지만 어차피 재편될 일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어요. 그 자리에서 저 대신 화를 내주고 분노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우리 식구들 때문에 기분 많이 나빴지. 정말 의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지. 나 대신 화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도 화가 나서 그랬던 건데 뭐. 자기는 괜찮아? 이러실이라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닌데 뭐. 그보다 나 때문에 식구들하고 멀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지. 몰라.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도 왜 아직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나 우리 식구들이 자기 제대로 사위 대접해주기 전까지는 집 안 갈 거야. 아내의 마음이 고맙긴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그렇다고 내가 의사였다면 일하는 생각 같은 걸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아내가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 몰래 처가 식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저런 로비를 시작했네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 가방 하나 샀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요즘 어머님 세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라고 해서 샀는데 어떠세요? 자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사와? 당연히 제 월급으로 샀죠. 아이고, 그깟 월급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자네 혹시 우리 딸이 번 돈으로 사놓고 여기 와서 생색내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장모님. 하여튼 됐네. 자네 형편에도 안 맞는 이런 거 받아봐야 내 마음만 불편하지. 그리고 고작 이런 걸로 내 마음 돌리려고 한 거면 애초에 생각 자체를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거 사오지 말게. 장모님의 표정만 봐서는 분명 마음에 드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방을 누구 돈으로 샀냐고 시비를 시작하시더니 끝내 받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아직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돌리네 마네. 내키는 일도 그런 식이면 하기가 싫어질 텐데 억지로 하는 걸 뻔히 아실 텐데도 그러니 더 하기가 싫어졌네요. 그리고 그건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장인어른, 골프 칠 일 많으시죠? 이게 요즘 임원급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골프채인데. 내가 골프채 살 돈이 없겠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썩 갖고 가게. 두 형님도 문전박대는 마찬가지셨지요. 가족들의 태도는 그냥 처음부터 저 같은 건 사이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지요. 상황이 그 지경이니
아내 몰래 어떻게든 처가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던 저도 지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빈정이 상했어요. 솔직히 저도 회사에 가면 젊은 나이에 능력 있다고 인정받으며 동기들보다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더 많이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처가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막노동자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처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저와 아내 모두 처가와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더군요. 저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워낙 싹싹하고 실력도 좋아서 정형외과에 다른 의사들도 많은데 환자들이 계속 아내한테만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함께 모아 투자했던 주식도 갑자기 올라서 큰 수익을 받고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희 부부에게 근심이 있다면 그냥 딱 처가 하나였던 거였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걱정거리도 없는 데다 부부의 금실까지 좋으니 생기는 일이야 뻔하지요. 그런 저희 사이에 바로 아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 특히 그 중에서도 처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처가의 발길을 끊고 딱 반년 만에 거짓말처럼 아이가 생긴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래도 외손자가 생겼으니 예의상으로라도 연락은 한번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내는 단호했어요. 뭐 하러 연락을 해? 우리 식구들 당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애한테까지 그짓거리 할 사람들이야. 정말 순할 때는 한없이 순한 아내지만 단호할 때는 정말 칼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로 애먼짓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네요.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아내는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혼 때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뽀얗게 볼살이 오른 아내를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였네요. 제가 그런 아내의 볼을 만지면 아내는 가뜩이나 살쪄서 걱정인데 놀리는 거냐며 투정을 부리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산딸은 아직 3달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처가에서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한참 통화를 하던 아내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전화를 끊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예전부터 가족들끼리 모여서 병원을 차리면 어떻겠냐는 말이 있었거든. 식구들 전부 진료 과목이 다르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의료원을 여시나 봐. 어디서 투자까지 받아서 수도권에 크게 건물을 짓는다는데 기공식에 나도 꼭 참석하라고 하시네. 그럼 당신도 그 의료원으로 가게 되는 거야? 아니, 난 절대 안 가. 솔직히 우리 가족들 실력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인성만 봐선 도대체 의사라는 직업이 맞는 건가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 거기서 일했다간 나 정말 혈압으로 쓰러질지도 몰라. 하긴 꼭 나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당신이랑 식구들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더라. 그래도 기공식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내키지가 않네. 산딸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괜한 소리 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자기는? 자기도 갈 거야?
내가 가면 좋아하실까? 하긴, 나도 물어보기는 했는데 자기는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와봐야 괜히 이상한 소리나 듣지. 그럼 나 혼자 가는 걸로 얘기할게. 그런데 그 일 이후 일이 꼬이려니 진짜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날 회사에 갔더니 대표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대표님은 이번에 수도권에 대형 의료원 공사를 수주했는데 저에게 현장 책임을 맡기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넙죽 받았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선 다른 선배들도 있는데 저를 좋게 보시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걸 모른 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하지만 그게 처가에서 짓겠다는 의료원인 줄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기공식 당일에서야 아내에게 얘기를 했네요. 뭐? 자기가 거기 현장 책임자라고? 대표님이 일부러 불러서까지 맡기시는데 당연히 받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럼 그건 당연히 안 되지. 그나저나 그러면 자기도 오늘 거기 가겠네? 뭐 오늘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 거기 가야겠지. 걱정이네. 그러네. 나도 걱정이야. 그래도 뭐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 그럼 자기 먼저 출발해야겠네? 난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천천히 와. 그렇게 아침에 집을 나온 저는 일찍부터 기공식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기공식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둘씩 참석자들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했어요. 무슨 사업가들도 많았고 국회의원도 한 명 있더군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장인어른을 위시한 처가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았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아는 체를 했겠죠. 하지만 그냥 만나도 서로 얼굴 붉히는 사이인데 이렇게 만나봐야 좋을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피해 다녔네요. 대신 뒤에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만 내렸지요. 하지만 부지가 아무리 넓어도 기공식 장소는 뻔하잖아요. 저는 피해 다닌다고 피해 다녔는데도 귀엽고 작은 형님이 삽을 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말더군요. 어? 자네가 여긴 또 왜 왔어? 그게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이 안전모까지 쓰고 공사 현장에 있는데 왜 왔냐고 묻는 건 대체 뭔지. 괜히 걸렸다는 생각에 잠시 머뭇거렸더니 장모님이 불이 나게 달려와 제 안전모를 벗겨 집어 던지시기까지 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입에 개거품까지 물어가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네요. 너는 여기가 어디라고 이딴 것까지 쓰고 와서 얼굴을 들이밀어. 노가다면 노가다답게 가서 막일이나 할 것이지.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처가 식구들까지 눈에 불을 켜고 제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그런 게 아니야. 그동안 매제매제하고 불러주니까 내가 널 정말 우리 가족으로 인정한 줄 알아? 낄 때 안 낄 때 봐가면서 껴야지. 이게 어디라고. 큰형님은 얼굴까지 벌겋게 돼서는 한 대 치기라도 할 것처럼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은 아예 쌍욕까지 퍼부으시더군요. 너 이 새끼, 내가 네 주제를 알라고 했지? 노가다 새끼한테 딸 빼앗긴 것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너 따위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꺼져 이 새끼야!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달려들어 멱살을 붙들고 저마다 한마디씩 퍼붓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런데 하필 또 그 모습을 뒤늦게 온 아내까지 본 모양이었습니다. 다들 그 손 못 대요? 아이 때문에 배가 불러서 나타난 아내를 보고 처가 식구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 여기 일하러 온 거예요. 의료원 공사 책임자라고요. 그런 사람을 붙들고 뭐라고요? 노가다? 그러자 당황한 장인어른이 주춤주춤 나서서 아내에게 다가갔네요. 뭐? 현장 책임자? 아니, 그보다 너 아이 가진 거냐?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내 남편한테 함부로 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내는 기공식장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아내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아내에게 달려가 등을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 회사 대표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니 장인어른과 회사 대표님이 서로 아는 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갈수록 장인어른의 안색이 사색이 되어가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싶었네요. 나이는 젊지만 실력 있다고 판단해서 내가 소장으로 임명한 사람일세. 그런데 뭐? 노가다? 자네 여태까지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했던 건가?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못 올 때를 왔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 듣자니 우리 정 소장이 자네 막내딸 남편이라던데 자네는 아직도 사위로 인정 안 한 건가? 왜? 귀한 의사가 아니라 노가다 출신이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면서도 자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윤리의식이 차고 넘쳐야 하는 의사를 할 수가 있나? 환자들 보면서도 이 사람은 무슨 직업, 저 사람은 무슨 직업 하면서 다 차별할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뭐? 의료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게.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뭘 믿고 투자를 하겠나? 내가 투자하기로 한 자금은 전부 없었던 걸로 알 테니 그리 알게. 저와 아내 모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야 시공사 대표님이시니 나타나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대화를 들어보니 장인어른과도 오래된 사이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의료원에 투자를 약속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대표님께서 얼른 아내 데리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현장 직원들에게는 전부 철수하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그날의 기공식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회사 대표님은 장인어른의 오랜 친구로 이번에 의료원에 꽤 거액을 투자하기로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사비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셨는데 그날의 일로 투자 철회는 물론 공사까지 거부해버리신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저희 대표님을 통해 알려지자 다른 투자자들까지 줄줄이 투자를 취소하고 나서기 시작한 거지요. 가족 의료원을 위해
저마다 모은 돈을 각출한 데다가 은행의 대출까지 최대한으로 끌어온 상황에서 갑자기 사업이 좌초되고 만 겁니다. 결국 처가 식구들은 잘못된 인성 때문에 의료원은커녕 빚만 떠안은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니었어요. 썩어도 준치라고 의사 면허가 없어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안 의사들이 실력은 몰라도 인성은 개판이라는 소문이 나서 그조차도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했네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처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내가 복직하고 난 후에 다른 의사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며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친정과 연락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도 모르는 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태어난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낮 동안 봐주실 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해서 얼마 전 그냥 저희 부모님과 살림을 합쳤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한 건 절대 아니고 아내가 원한 거였어요. 처가 식구들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존중해 주시거든요. 덕분에 저희 집은 모처럼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3대가 모여 사는 집이 요즘은 흔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모여 살면서 잡음 없이 살기는 더 어렵고요.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서로를 배려해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실수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7순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겐 아들 셋이 있는데요. 이 삼형제를 키우며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사연도 쓰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꼭 읽어주세요. 저는 결혼을 하지 못할 거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릴 적 사고로 한쪽 다리가 굽혀지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게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장애가 있으면 남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으니 아무도 제 옆에 오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하늘이 내려준 저의 인연인 남편을 뒤늦게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넉 달 만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고 남편은 29이었어요. 70년대의 연상 연하 커플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셨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저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죠. 남편은 택시 기사였어요. 길을 잘 찾고 운전을 좋아하니 그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배불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보리밥만 내내 먹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편 덕분에 쌀밥을 훨씬 더 자주 먹었고 돼지고기나 통닭처럼 구경도 하기 힘든 고기를 한 달에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남편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절뚝대며 걷는 저를 보면 창피할 만도 한데 오히려 제 옆에 꼭 붙어 제 팔을 잡아서 걷기 편하게 부축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부부 금실이 좋았던 우리는 아들 셋을 낳았어요. 다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사내 아이 셋을 키우려니 힘들 거라고 생각한 저희 엄마가 매일같이 와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셨어요.
아들 셋을 키우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그만 낳으려고 했는데 제 남편이 저를 껴안고 여보, 딸도 하나만 낳자. 나도 당신 닮은 딸을 키워보고 싶어. 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저야 남편 덕분에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 남편의 소원 하나를 못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딸을 낳기로 약속했죠. 매일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는 남편이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걸 확인하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고, 그럼 저는 남편과 좁은 주방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되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새벽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잠에 들지 못했고 전화기 앞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밖으로 나가서 기다릴까 했지만 삼형제를 두고 나갈 수는 없었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6시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당신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아, 김형국 씨 부인이십니까? 라고 저에게 되물었어요. 네, 누구시죠? 전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이고요. 오늘 새벽에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나오셔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경찰에게 말했지만 경찰관은 죄송하다며 빨리 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넋이 나가 손에서 내려놓은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답니다. 그러다 순간 사고로 죽은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장 병원으로 가서 확인하면 될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께 전화를 드렸고 집으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30분 후 엄마가 허겁지겁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께 엄마, 아무래도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병원에 좀 다녀올게. 걱정 말고 애들 좀 봐줘요. 내가 바로 전화할게. 미안해 엄마. 라고 말하고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왔어요. 이른 시간이라 도로에는 택시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저는 눈앞에 보이는 아무 차나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윽고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섰어요. 저는 곧바로 택시에 올랐고 30분 만에 경찰이 부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담당 경찰을 만나서 영안실을 함께 내려갔어요. 심장이 조여오며 온몸에 쥐가 나기 시작했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하얀 천을 드러내자 남편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아니길 바랬는데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오열했고 남편의 가슴을 치며 일어나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경찰과 병원 직원이 제 팔을 붙들고 영안실에서 끌어냈습니다. 경찰은 남편과 사고난 운전자도 사망해서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때는 CCTV가 없었으니 목격자가 없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을 잃었고 삼형제는 아빠를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은 저에게 칠흑 같은 어둠과 같았어요. 제가 이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삼형제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돈이면 삼형제를 몇 년 동안은 키울 수 있을 만큼 넉넉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삼형제의 미래를 내다봐야 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가 면접을 보았지만 제 걸음걸이를 보고는 모두가 저를 거절했어요. 그렇게 상심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며칠 동안 집에서 아이들만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손을 꽉 잡더니 너희 가족이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 김서방 보험금 나왔지? 다른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일수를 해보는 건 어떻겠니? 요즘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만 봐도 일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어. 네가 다리는 일해도 말도 잘하고 야무진 면이 있잖아? 지금 네 나이도 많고 애도 셋인데 어디 가서 취직하는 게 쉽지가 않잖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 그거 사채잖아. 나보고 사채업자가 되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하는 말이야? 남한테 막말하고 돈 갚으라고 협박하면서 돈을 벌라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누가 너더러 막말하고 협박을 하라고 했니? 일수꾼이라고 다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아니? 찾아보면은 좋은 일수꾼도 많다. 게다가 직업에는 기천이 없는 법이야. 너도 삼형제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며 라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엄마 말씀대로 삼형제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도 뛰어들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일수꾼이 되기로 결정했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돈 일부를 은행에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쇄소에 명함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시장과 작은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제 이름이 박힌 사채 명함을 돌리는 걸로 일을 시작했죠. 저는 첫술에 배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20명의 채무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일수장부를 들고 다니며 매일 수금을 하러 다녔답니다. 매일같이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쩔뚝대는 제 다리를 보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수금을 밀리는 채무자는 한 명도 없었죠. 엄마 말씀처럼 저는 폭언이나 막말은 해보지도 않았고 할 일도 없었어요. 게다가 제 얼굴만 보면 돈부터 들이미는 채무자들 덕분에 편하게 돈을 벌게 되었어요. 1년 뒤에는 동네에서 가장 많은 채무자를 보유한 일수꾼이 되었고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는 모두 유치원을 보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와 거래하는 채무자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을 2명 고용할 정도로 작은아마 사무실도 얻어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간 만큼 제 돈도 켜켜이 쌓였어요. 삼형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수십억을 벌어들인 일수꾼이 되어서 제 아들들을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삼형제 모두 대학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도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간 아들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 모두 돈을 벌기는커녕 저한테 돈을 타서 쓰는 백수들이었어요. 정말이지 한심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 속은 매일 타들어가 화만 늘었죠. 물론 저는 일수를 계속하며 제가 버는 돈으로 다 큰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며 살았어요. 저희 삼형제가 제 속을 아주 심하게 태운 건 5년 전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사업을 하겠다며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어머니, 진짜로 크게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투자자도 여러 명 구했고 사업 아이템도 확실하다고요. 엄마가 2억만 보태주면은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한테 빌려간 돈 모두 갚을게요. 또 무슨 사업이니? 네가 말아먹은 사업만 몇 개인 줄 아니? 그리고 2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그냥 엄마 밑에서 엄마 일이나 배워.
너도 장가 가야지 않겠어? 그러자 큰아들이 엄마, 저에게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빌려주세요.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셔요. 라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할 모양인지 저는 큰아들에게 설득당하고 말았답니다. 좋아, 빌려줄게. 하지만 2억이 전부야. 회사가 힘들어진다고 또 손 벌리면은 난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명심해. 아들은 만세를 부르며 저를 안고 집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심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큰아들이 저에게 돈을 빌려간 지 정확하게 2달 뒤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번 위기만 넘기면 정말 대박이라고요. 그러니까 1억만 빌려줘요. 회사가 문 닫게 되면 투자자들이 저를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하겠대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난번에 한 말 잊었냐? 회사가 힘들어지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 회사는 이미 끝난 것 같구나. 투자자들이 고소해도 난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도록 해라. 어서 나가봐. 큰아들은 눈물로 애원했지만 전 봐주지 않았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확신했고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며칠 뒤 큰 아들은 횡령죄로 1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나마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낮출 수 있었죠. 1년이면 정신 차리고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저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 뒤 늦은 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답니다. 또 둘째 녀석이 사고를 친 모양이겠지 생각했죠. 역시나 경찰관은 제 둘째 아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남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질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알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경찰서에 들어선 저는 아들과 담당 경찰을 만났어요. 술만 마시면 불같이 화를 내는 둘째 녀석은 작은 시비에도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시면 안 될까요? 얘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경찰 선생님. 이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어머님,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하니 그냥 치료비만 물어주시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아드님은 집행유예를 받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또 싸우면은 감옥을 피하진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합의를 권고했어요. 저는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병원에 있어 얼굴도 보지 못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동안 둘째 놈의 합의금만 합치면은 아마도 소리가 날 거예요. 이 녀석의 술버릇 때문에 금주를 시키려고 병원에도 보내보고 실력 있다는 상담사를 연결해도 도통 술을 끊지 못하더라고요. 누굴 탓하겠어요. 아들놈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째 아들이 엄마, 배 안 고파? 나 국밥 사줘. 경찰서 나오면은 이상하게 국밥이 땡긴단 말이야. 하며 제 속을 또 긁는 겁니다. 저는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엄마, 나 진짜 술 끊을게. 정말이야. 라며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술만 마시지 않으면은 착하고 살가운 녀석이었어요. 집 근처 골목길을 걸으며 둘째 녀석이 저에게 애교를 부리며 제 화를 풀어주었고 국밥을 먹으며 금주를 다시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조용히 일수를 하며 지냈어요. 일요일에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는데
그날은 느낌이 이상해서 사무실을 들렀어요. 그리고 역시나 금고 6개 중 하나가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도둑이 들었거나 채무자 중 누군가 한 짓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열려있는 금고를 확인하려는데 편지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 빚 갚아주고 결혼하려고. 엄마가 반대할까봐 일단 사고부터 쳤어. 미안해. 엄마 손주 생기면 돌아올게. 그때까지 안녕. 저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자한테 사정 못 쓰는 막내 아들이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막내 녀석이 술집 여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다른 채무자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꽃뱀에게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3형제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한 해는 느릿하게 지나가더군요. 이듬해 저는 65이 되었는데 마음의 골병이 들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쓱꾼 노릇은 더는 할 수 없었고 모든 일을 접고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진정한 휴식 공간이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모든 걸 다 챙겨주니 몸은 몸대로 편했고 사고뭉치 삼형제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 또한 너무 편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아들들이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요양원에는 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저를 원망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와서 그런지 몸이 많이 마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들들이 효도 좀 하겠다는데 왜 요양원으로 도망을 와? 누가 보면은 우리가 엄마를 괴롭히는 줄 알겠네. 둘째 아들은 여전히 눈치 없고 까불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헛웃음을 짓고 말았죠. 여자에 빠진 셋째 아들도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여자 보는 눈이 없나 봐. 아니, 돈 갖다 주니까 바로 도망갔더라고. 난 진짜 사랑이라 믿었는데. 엄마, 그 돈 내가 꼭 갚을게. 그러니까 우리랑 나가자. 집도 다시 살고 말이야.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이 없을 수가 있어? 다시 좋은 집 사서 재밌게 살아보자고. 누운 채로 삼형제의 말을 모두 들은 저는 등을 돌리고 말했죠. 내 재산 모두 기부했다. 이제 집 살 돈 같은 건 없어.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알아서 살아라. 그러자 큰아들이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우리가 엄마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농담하시지 말고 얼른 우리 좀 구제해 주세요. 라며 장난을 치듯 제 등을 토닥이는 겁니다. 결국 제 말을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삼형제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이것들이 정말 나 이제 니네 엄마 안 할 거야. 관둘래. 그러니까 니들도 제발 알아서들 살아봐라. 내가 오죽하면 요양원에 들어왔겠니? 너희들 얼굴 보면 애미가 죽을 것 같다. 내 재산 모두 사회에 기부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볼일 다 봤으면 돌아가. 삼형제는 당황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요양원을 나가더군요. 이후에도 돈이 없는 엄마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요양을 하며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삼형제의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동네 이웃들과 채무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연락을 주었는데 아직도 새 아들이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했어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로 말이죠. 자식들 몰래 숨겨놓은 남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양평에 땅을 사고 펜션과 가든을 지었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모두 완공이 되었고 저는 요양원을 벗어나 양평으로 가게 되었죠. 펜션과 가든은 꿈의 궁전 같았어요. 경치와 공기도 좋고 건물도 잘 지어져서 너무 만족했어요.
저는 삼형제에게 연락해서 유산을 물려줄 테니 양평으로 오라고 불러드렸습니다. 돈이라면 환장하는 아들들은 삽시간에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죠. 그리고 마주 앉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유산이다. 여기에 있는 펜션하고 가든이야. 대신 조건이 있다. 제 말에 삼형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무슨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말했죠. 여기서 3년 동안 일을 해라.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말이야.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해보고 펜션 손님 접대하고 청소하고 관리를 해보는 거야. 3년 동안 너희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만 유산을 물려줄 거야. 알아듣겠지? 그러자 첫째가 3년이요? 1년으로 줄여주면 안 될까요? 라며 흥정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제가 사채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내 앞에서 흥정 따윈 안 통한다는 걸 모르는 게냐? 싫은 사람은 지금 당장 일어나거라. 제 말이 끝나자 삼형제 중 누구도 엉덩이를 떼지 않았어요. 땡년 한 푼 가진 게 없던 녀석들이라 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며칠 뒤 펜션과 가든을 정식으로 오픈하자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직원을 수십 명 고용했기 때문에 영업에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삼형제가 문제였어요. 매일같이 일하다가 말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낮술을 마시기도 했고 숨어서 낮잠을 자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삼형제에게 그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은 유산을 잃을까봐 정신을 차려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는 삼형제가 제법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죠. 직원들에게 삼형제에 대해 물어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가장 큰 건 둘째 아들이 술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삼형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사람고시를 하게 될지 기대했어요. 그럼 제가 눈을 감아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펜션과 가든은 성수기와 상관없이 손님이 늘 많았답니다. 방송국에서 저희 식당에 촬영을 나오기도 했었죠. 시간은 어느덧 제가 삼형제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아들들은 한 달에 하루 쉬며 펜션과 가든에서 일을 했고 제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펜션과 가든을 자식들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다시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형제는 수소문을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펜션과 가든을 팔고 요양원으로 도망왔냐고 물었어요. 난 너희들에게 돈 대신 다른 걸 물려주었잖니. 성실과 금연을 말이다. 그거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울 게 없을 거야.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워서 뒤늦게라도 바로잡고 싶어서 양평으로 불러들인 거야. 삼형제는 저를 보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엄마, 또 거짓말이죠? 또 어디다 돈 숨겨놓고서 우리한테 장난치는 거죠? 라며 제 말을 믿지 않았고 둘째와 셋째도 저에게 장난하지 말고 재산 분배를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돈은 이제 없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모두 기부했어. 이제 나도 연금 받는 돈으로 여기 요양원에서 평생 살아갈 게다. 너희들도 지난 3년 동안 받은 성실함이라는 유산으로 열심히 살아보거라. 이제 너희들 하기 달렸어. 알아들었으면 돌아가. 아들들은 아쉬움과 섭섭함을 감추지 못한 표정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어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쉬며 시간을 보냈어요. 삼형제가 더는 찾아오지 않는 걸 봐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의 재산이라도 넘겨야 했을까 후회가 잠시 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뒤에 삼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양손에 과일 바구니와 먹을 것을 잔뜩 들고 말이죠. 첫째 아들이 먼저 저를 안아주고 둘째와 셋째가 이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서 첫째가 엄마, 우리 셋 동업으로 식당 하나를 운영하려고 해요. 가든에서 하던 오리고기로 메뉴를 잡았는데 양념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 셋이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하느라 엄마한테 올 시간이 없었네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부터 우리 삼형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이게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며 저를 감동시켰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렀어요. 이제야 자식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걷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엄마, 우리 아직 젊어요. 이제 30 조금 넘었는데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서 살아요. 애교 많은 둘째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계속 함께 살자고 하는데 정말이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빚을 내고 시작한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막내와 둘째가 제 짐을 마음대로 싸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싫다고 말했지만 입은 이미 귀에 걸린 채 행복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삼형제가 마련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고 자식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조금씩 일을 돕기도 했답니다. 다리가 불편한 저는 주방에서 조리도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아들 녀석들은 저더러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가게에는 잠깐이라도 매일 나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삼형제 식당은 나날이 번창했고 돈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저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들들이 대견스러웠고 자랑스러웠답니다. 이듬해 첫째가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셋째가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둘째 녀석은 아직 저와 사는 게 좋다며 결혼은 늦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도 삼형제 식당은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와 삼형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살아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식 키우며 사는 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어려웠으니까요. 뒤늦게라도 제대로 교육시켰으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만 글을 줄여야겠네요. 삼형제 식당에 나가서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